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욕조에 빠져 숨졌다던 아이. 이모 부부의 학대로 인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때린 것도 모자라서 마치 물고문을 하듯이 욕조에 물에 아이를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서 이틀 정도 때렸고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물고문이라고 하다니요.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또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또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혼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언제쯤이면 사라질까요? 2월 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 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부와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2월 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경희사이버대 최영일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고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요.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설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죠. 조상님들은 이런 위기 때 설 명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잠시 후에 한국국학진흥원 김미영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밤에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네. 네. 자, 이 자정이 좀 넘어서 나왔습니다. 네. 어제 오후 2시 반부터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검찰이 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네. 직권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가 있어요. 네,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일 수도 있고,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저항, 업무방해일 수도 있고요. 네, 또 한수원의 업무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가동해야 할 원전을 조기에 가동을 중단토록 지시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혐의가 두 가지고 내용이 복잡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제 5시간 넘는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상당히 팽팽한 공방을 펼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게 이제 밤을 넘기고 다음 날이 돼서 새벽에 이제 기각으로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 법원에서 통상 기각이나 발부를 결정할 때 아주 짤막하게 사유를 씁니다. 네. 통상 3가지 정도를 보거든요. 이게 범죄가 소명이 되었느냐,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근데 이게 굉장히 장문의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범죄가 완전히 소명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증거인멸 대목은 이미 이 파일들을 다수 삭제한 공무원 3명이 기소돼 있는데 네. 이 중에 2명이 구속돼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진술이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새로 인멸할 증거도 별로 없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전 장관이 이제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기각인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검찰의 완패에 가까운 기각이에요. 네. 예, 뭐 약간 부족하니까 이 보완해서 다시 한번 올려라 이런 취지보다는 거의 원점 재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 사실은 이 백 전 장관이 구속이 됐다면 이 검찰 수사의 칼날은 청와대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현직은 아닌데 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원전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바로 이제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이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이제 한국도시가스공사 이제 사장을 맡고 있는 황모 당시에는 이제 경제정책 비서관이었죠. 이런 인물들을 필두로 해서 청와대 수사로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특히 야권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각이 나오면서 좀 동력이 빠졌는데 여기에 오늘 낮에 또 새로운 속보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어떤 속보죠? 네, 산업부가 아니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네.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아, 네. 네, 이건 구속영장이 아니고 이제 이 블랙리스트 공방이었는데요. 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전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던 공기관, 공기업의 이제 기관장이나 임원들을 사퇴를 종용하고 압박했다. 근데 이게 통상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정권이 교체되면 전임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이 다수가 자진해서 물러나거든요. 네. 임기를 채우겠다 그런 경우는 아주 좀 드문 경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리스트가 하나 나왔고 전임 정부 인사 임명자 명단에 OX가 쳐져 있었습니다. 네. 당시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아니 그냥 이제 유임을 할 건지 사임을 할 건지 의사를 물어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에 일부 인사가 아니다. 사퇴 압박을 받았다. 사퇴를 종용받았다. 네. 이런 이제 증언을 터뜨리면서 김은경 전 장관이 법정까지 간 거고 판결이 나온 건데요. 법정 구속인데 이제 형은 2년 6개월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야권의 공세가 백운규 전 장관의 기각으로 동력이 떨어졌는데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쏠리지 않겠는가 싶긴 한데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월성원전 1호기 수사는 이 현 검찰의 대전지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고요. 그렇죠. 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제는 이미 검찰 수사가 다 끝나서 기소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단은 해체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정치적인 불씨가 살아나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의 정치 공방에서 이게 별로 유익한 소재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기각 그리고 이번에 환경부 장관의 구속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물론 이제 선거전의 과정에서 자 봐라 이번 정부도 지난 정부 국정농단에서 큰 죄로 이야기된 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였는데 네. 결국은 모든 정권이 다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소재는 되지만 네. 이미 국민적 관심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네. 이건 정권 초기의 사건이고 그리고 또 검찰이 청와대로 뭐 수사를 치고 올라갈 동력이 못 되는 것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잘못된 행위로 직권의 남용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면은요. 청와대까지 네. 가는 검찰의 수사 동력은 조금 약해질 것이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정치권의 쟁점이 계속됐기 때문에 선거가 남은 이상 이걸 이용해서 그래도 네. 계속 정치권의 쟁점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네. 지금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동력이 조금 이제 방어하고 표류하든 하지만 이게 수사를 마무리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사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유야무야되진 않아요. 네. 대체로 최저의 경우에도 가장 약한 경우에도 백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으로 재판에 넘기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재판에서 또 공방을 이제 다투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야권에서는 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이제 중요한 소재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위 공방은 앞으로 재판에서 판가름이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드디어 4월 재보선이 2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권은 정부를 계속 공격해야 하는 포인트들이 필요한데 지금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계속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월성원전 1호기는 계속 써야 할 원전이었는데 조기에 폐쇄해버렸다. 네. 경제성을 조작했다. 이런 이제 공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과정에서 하나
530개의 삭제된 파일에서 튀어나온 게 북한 원전 지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뭐 전문가 사이에선 이 논란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네. 극비리에 북한의 원전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그 어떤 대한민국 정부도 불가능한 일이다. 네. 이건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걸 벌이면 매우 위험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보면은 대선 때도 그렇고 왜 NLL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이슈에 대해서 북한과 교착 국면이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풀릴지는 몇 달 걸릴 사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도 분명히 이제 저 진실 공방을 가지고 야권이 공격할 포인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또 이거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네. 있어서 호재냐 네. 악재냐 항상 분석을 하게 되는 시즌이 바로 선거 시즌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일요일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에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일요일에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패싱 논란까지 일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야권 입장에서 지난해 이 추석 이후 연말까지 연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빠졌거든요. 네. 이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1등 공신이 누구냐? 야당 인사들을 잡고 물어보면요. 다 바로 추미애 장관이다. 그래서 벌써 추미애가 그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에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이제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네. 박영선 전 장관이 나와서 지금 잘하고 있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뭔가 지난해 같은 법무부 검찰 갈등이 좀 벌어지길 기대하는 심리가 야권에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데 크겠죠. 이제 네. 이번 첫 인사, 고위급 인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 인사는 너무 밋밋한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밋밋해요. 대체로 네. 다 유임이거든요. 자리 이동을 막 해야 뭐가 이제 박라인이 생겼다, 추라인이 약진했다, 윤라인이 제거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제자리에 대체로 있어요. 네. 그 법무부가 밝힌 이유는 지난 1년 반 동안 3차례 인사가 있었으니까 평균 6개월마다 이제 인사가 있었던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최대한 좀 안정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인사 이동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눈에 딱 띄는 것은 유임이긴 유임인데 자 이성윤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남은 것은 윤 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대전지검장이 유임된 것은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수사를 굳이 법무부가 막지 않았다. 네. 그건 윤 총장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다. 그리고 이제 교체된 인사는 눈에 띄는 건 둘밖에 없어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네. 전 국장입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가장 이제 복심으로 불렸는데 이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갔고요. 네. 서울 남부지검장의 이제 이정수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로 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뾰족한 건 없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이제 공격하는 대목은 자 윤석열 총장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지 않았느냐, 네. 패싱 아니냐. 네. 근데 이게 추 장관 때 같은 때는 굉장히 이제 화를 내면서 야당의 공세에 맞대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박범계 장관 스타일은 좀 다릅니다. 아유 아니다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하지만 어떻게 전부 다 들어주느냐. 일부 들어주고 춘천지검장을 이 조정태 지검장인데 네. 이 법무부의 중요한 요직 기조부장으로 올렸거든요. 네. 이거는 이 윤석열 총장이 요청했던 바이다. 강한 요청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교체인데 지금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팁을 좀 드린다면 중요한 포석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패싱 안 했고 일부 들었는데 다 못 들어줘서 섭섭할 수는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면 충돌을 계속 피해가는 분위기예요. 네. 박범계 장관이. 그런데 사실은 무서운 싸움은 어디 있냐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2달 동안 이제 4월 재보선에 다 국민들 관심이 쏠리고 지나가고 나면 7월 말 퇴임이기 때문에 임기가 한 3달밖에 안 남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퇴임을 준비하는 이제 뒷방 총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차기 검찰총장이 누구냐가 되는 거죠. 아, 자, 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을 지키게 될
차기 검찰총장이 누구냐. 근데 대체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총장이 되는 승진 코스의 병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성윤 이 지검장이 지금 유임되면 6개월 이상은 임기가 또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차기 총장 후보가 명백하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뭐 반드시 그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총장으로 올라간다는 법 보장은 없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랬던 관례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또 교체가 됐다면 윤 총장이 어떤 인물을 천거해서 누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것인가가 차기 총장의 이제 향방, 파워 게임을 바라보는 이제 중요한 관측 지표가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윤 총장의 의지는 좌절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윤 총장이 아마 박범계 장관을 상대로 또 다른 뭔가 이제 공방을 걸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해지는 게 일요일 날 전격 인사를 하고 윤 총장은 상당히 섭섭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2분 전에 명단을 통보했거든요. 그랬다면서요. 언론에는 1시간 전에 명단을 주고 엠바고를 걸었는데 정작 검찰총장이 2분 전에 줬다. 이건 좀 그것도 굉장히 물어봤을 때 2분 전에 줬다고 하던데요. 네. 네, 결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윤 총장은 이번에도 나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구나라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참 이렇게 두 음절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박범계 이 신임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노회하게 이 게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앞에서 부딪혔던가 하면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뒤에서 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면요. 그게 더 우리 인생 살다가 뒤에서 맞는 게 더 억울하지 않나요? 화나고. 그건 그렇죠. 네, 그런 생각 들고 차라리 그래서 또 야권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이고 차라리 추미애 장관이 그립다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윤 총장도 정말 거침없이 국정감사장에서 네. 나는 부하가 아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강변을 하면서 또 강도 높게 추 장관을 이제 맞받아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거보다 사실은 노회한 게 더 무서울 수 있구나 하는 대목이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뭐 윤석열 총장은 이제 5개월 임기가 남아서요. 식물총장으로 마무리가 될지 나중에 또 뭔가가 있을지 이거는 마지막 좀, 삼손의 힘을 발휘할지 네.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진욱 공수처장도 윤 총장과 어제 처음으로 네네. 상견례를 가졌잖아요. 상견례. 네. 원론적으로는 협조하고 뭐 약속하고 분위기 좋았다고 하는데 윤 네. 총장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네네. 두 사람 만나면 굉장히 관심이 쏠렸거든요. 하지만 이건 뭐 여권의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막 좀 강한 주장을 내놔서 그런 건데 네.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윤 총장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네.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들이 있는데 네. 또 이런 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검찰에서는 윤 총장이 판사 사찰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어요. 네. 이건 또 이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검찰이 검찰총장에게 무혐의를 줬다.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은 그 권력에게 길들여진 것인데 검찰은 자기 정화를 못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입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럴 때 공수처가 나서지 않겠느냐? 원래 이제 있었다면 그래서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조직 공수처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네. 사실 공수처는 지금 뭐 이제 아기 걸음마입니다. 어제 김진욱 이 처장과 윤석열 총장 만나서 덕담 많이 주고받았고요. 네. 그리고 서로 잘 협력하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원론적인 얘기인 게 지금 공수처는 이제 검사들 뽑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처장 있고 차장 있고 차장 한 명 임명했고요. 지금 23명 검사 뽑아야죠. 40명 수사관 또 채워야죠. 20명 행정직원 채워야죠. 그럼 한 3월, 4월쯤 가동이 시작될 텐데 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기 전에 공수처와 검찰은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는데요. 이 검찰총장이 1호 수사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검사 비위를 공수처가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비위 검사 문제를 다루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일전에 이제 이 라임 사태 관련해서 네. 룸사롱 술접대를 받고도 기소에서 빠진 검사들이라든가 네. 이런 경우를 공수처가 다루게 될 경우에는 검사를 건드리는 순간 공수처와 검찰은 이제 전쟁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거 보고 너무 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검찰은 견제했던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견제기구거든요. 네. 그 처음에는 검찰과 공수처는 싸우면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싸우면서 정말 이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서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서로 선명성, 공명성, 엄정성 경쟁을 하면서 이제 싸운다면 결국 공수처와 검찰은 싸우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관계다. 이걸 미리 좀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공수처 검사 수사관 공개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하던데요.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네. 제가 아는 분들도 어떤 의협심을 가지고 이제 지원한 젊은 변호사들도 꽤 있는데 네. 어쨌든 좋은 현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로 견제가 잘 된다면 국민이 바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출범한 지 보름도 안 됐는데 100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공수처, 검찰 협력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초기에는 일이 넘칠 것 같아서 걱정인데 네. 또 이제 너무 과로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85명 조직에 이 감시해야 할 대상은 7,100명이 됩니다. 뭐 검찰 조직과는 이 불가피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뭐 대통령 일가를 비롯해서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다 대상이거든요. 네. 국회의원 300명도 해당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업무는 초기에 굉장히 바쁠 텐데 완급 조절을 잘못하면 이것저것 힘만 빼다가 성과를 못 내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수사 경험에 대한 의구심을 야당이 많이 피력했지만 김진욱 처장은 무엇보다도 본인이 뭐 팔걷어 붙이고 수사에 나갈 일은 없으니까 네. 조직을 긴 호흡으로 정말 이 국가 기강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으로 잘 첫 주춧돌을 놔야 하는 역할이 중차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이렇게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해야 될 텐데 일단 야당의 협조가 없어서 구성이 제대로 될지도 좀 의문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야당에서 추천하는 이제 위원 2명이 네. 비토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선임 자체가 늦기도 했고 그 사이에 여당이 또 의석으로 밀어붙여서 공수처법을 한번 또 개정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인사위원회에 물론 야당 이제 추천 2명의 인사위원이 들어가지만 네. 이 비토권이 있는 게 아니고 검사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네. 이건 김진욱 처장이 참 이 인사청문회 때 잘 답변을 했는데 결국은 민변 출신 변호사가 우르르 들어가서 네. 또 정권의 눈치 보는 권력의 시녀 조직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질타에 김진욱 처장이 그러니까 야당이 위원이 들어오셔서 네. 균형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김진욱 처장은요. 임명되고도 지금까지 보면 볼수록 뭐 정부의 입맛에 맞는 뭐 또는 굉장히 급진적인 이런 캐릭터가 잘 안 맞아요. 네. 이분은 본인이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뭐 보수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좀 중립적인 학자풍의 공수처장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정치 성향에 따라서 휘둘리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게 제일 먼저 이제 검사 선발 과정에서 네. 균형과 안배를 갖춘 이 검사 선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검사들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자신들의 수사하고 싶은 이제 사건들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처장이 잘 중심을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간부 인사 단행할 때 색깔이 드러나나 했는데 그래도 평가하시기에는 잘 인사도 단행했고 네, 중립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차장을 뽑을 때 보통 이제 본인이 수사 경험이 없다라고 비판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차장은 검사 출신을 뽑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이 높았어요. 네. 그런데 역시 이번에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차장으로 이제 차장 검사로 제청을 했는데 이분의 경우에도 그렇게 여당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대형 로펌 일도 했고 네. 이제 공직 경험도 했고 판사 경험도 했고 한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에서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판사 출신의 차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야당은 뭐 빨리 좀 윤 총장도 수사하고 그랬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의원도 계시겠지만 네. 이 처장과 차장 스타일을 보면요. 사건 하나를 고를 때 법리적으로 정말 타당한 것을 고민해서 이 한치의 기울임, 치우침도 없는 사건을 뽑을 것 같은 스타일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좀 이제 여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은 네. 나중에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실 가능성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나중에는 공수처가 여러 가지 이제 색깔과 모습을 가지고 이제 어떤 다이나믹이 붙게 되겠습니다만
초기에는 더디 가도 탄탄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달도 남지 않아서요. 재보선 상황도 조금 살펴보죠. 여야 모두 본경선 후보를 확정했는데 먼저 여당부터 보면 참 심플해요. 그런데 심플합니다. 합당 얘기가 나와요. 네네. 2명밖에 없죠. 뭐 네. 박영선 전 장관이 들어와서 흥행이 좀 살아났습니다. 네. 뭐 지지율도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또 우상호 예비 후보도 혼자 외롭게 있을 때보다는 치고받고도 하면서 이 우상호 의원이 처음에는 김진애 의원, 열린민주당 소속의 의원이죠. 과거엔 민주당과 한솥밥을 먹었습니다만 네. 그 김진애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했고요.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해서 두 사람이 지금 김진애 후보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김진애 후보와 또 정봉주 전 의원도 이제 우상호 의원이 만났습니다만 네. 자, 합당을 전제로 한 단일화를 추진하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범여권 단일화가 추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열린민주당이 그렇게 큰 당은 아니고 당세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강성 민주당 지지층이 거기 많이 있어요. 네. 이 합당이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 궁금해지는 가운데 우상호 이제 예비 후보는 지금 이 야당의 범야권 단일화가 예견되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양강 구도가 된다면 0.01%도 아쉬운 표가 되니까 우리 표는 다 하나로 묶어놓자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한 것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도 네. 나도 적극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이 여당 내에서는 그렇게 큰 갈등은 없이 서로 자신들의 색깔을 보여주면서 박우 남매라고도 하고요. 네. 우박 남매라고도 하는데 오늘 남매처럼 훈훈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딱 한 가지 쟁점이 박영선 전 장관이 금태섭 전 의원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 네.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품넓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랬는데 그건 정말 품넓은 걸 보여주는 건 중요한데 그게 왜 하필 금태섭 전 의원이냐 하느냐. 그는 지금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 추진하고 있고 결국은 국민의힘 보수 측과 함께할 사람 아니냐. 지금 그런 오지랖은 거둬라 하고 이제 우상호 의원이 뜯어말리는 이제 상황이 보여지면서 네. 이런 대목들은 서로 방향이 다르고 좀 갈등의 이제 여지가 보여지긴 하는 대목입니다. 네. 보궐선거 후보가 합당을 거론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이례적이죠. 민주당 지도부는 좀 뜨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열린민주당을 끌어안는 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방송사에서 최강욱 대표를 만났는데 네. 최강욱 대표는 최근에 그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 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이게 문제다라고 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민적 이미지 문제도 있고 민주당 지도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보들은 뭔가 불씨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흥행의 이제 어떤 자양분 재료를 위해서 여권도 야권만큼 단일화 얘기는 계속 거론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갈등 없이 여당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권이 좀 복잡해요. 야권 복잡해요. 네. 지금 우선은 국민의힘이 있고 제3지대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짚어볼게요. 네. 국민의힘 후보 4명. 자, 나경원, 오세훈, 오신환, 네. 그리고 조은희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3명의 후보들이 나경원, 제일 앞서가는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네. 근데 공격이 조금 거세지고 있어서 이러다가는 내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제살 깎아먹기 네거티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조금 전에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은 국민의힘 외에서 제3지대 단일화를 하는데 토론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였어요. 네. 근데 2월 15일 설 명절이 지난 이후에 한 번, 또 2월 25일에 한 번, 2번의 TV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 방식으로 3월 1일에 단일화를 합니다. 일정이 나왔군요. 네. 네,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네. 근데 뭐 만약에 안철수가 되든 금태섭이 되든 한 명의 주자가 결정되면 3월 4일에 아까 말씀드린 4명의 주자 중에 본선 주자 한 명이 확정되는 국민의힘 주자와 최종 단일화를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한다. 이 사이에 이제 국민의힘 지금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끼어 있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엊그제 방송 인터뷰에서 안철수 대표보다는 국민의힘 주자로 최종 후보가 결정돼야 한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거든요. 네. 네.
이 최종 단일화가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가 또 TV 토론 울렁증을 잘 극복했을지도 많은 분들의 관심인데. 많은 노력을 네. 했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2월 15일에 네. 한번 이제 확인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시죠. 모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토론회가 진행되고 나서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죠. 코로나19 때문인데 과연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위기 때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한국국학진흥원 김미영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올해는 명절에 고향 방문도 자제를 해야겠고요. 참 여러모로 어려운데 과거의 조선시대에도 이런 역병 같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럴 때 네.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된 그 조선시대 일기자를 보면요. 이 천년두와 같은 역병이 돌 때는 명절 차례를 생략했다는 내용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마도 이거는 그 차례를 생략함으로써 사람들이 모이는 걸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이로써 자체 방역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역병이 돌 때 차례 지내기를 생략했다라고 하셨는데 조선시대라고 하면 유교를 숭상하고 철저히 그 예법에 따르던 시대라서 이 차례를 포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차례나 조상제사 같은 것을 지내는 방식을 예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예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시의성이라고 해서 네. 이 말은 때에 어울리고 부합하도록 실행한다라는 원칙이 나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당시 조선시대 당시 전염병으로 모든 일상이 비정상적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선조들은 그러한 상황이 오염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차례를 올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고 적절하다고 여겼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철저히 예법을 따르지만 그 시기에 맞게 시일성에 맞게 예를 잘 지켰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간혹 이렇게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기 힘들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또 화상을 통해서 차례를 지내기도 하는 것 같던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정확한 기준이 없겠지만 예법에 잘 맞는 걸까요?
이것도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교통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랬죠. 그런 조선 시대에는 벼슬로 인해 타지에, 객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명절이나 제삿날이 기제삿날이 되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겠죠, 당연히. 네. 그럴 때는 조상의 신주를 그려놓은 족자가 있습니다. 영위도라고 해서 네. 우리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에도 소장하고 있는데 그 족자를 고향집이 자리한 방향의 벽에 걸어두고 간단하게 그 객지에서 머물고 있는 객지에서 차례나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과 같은 온라인 화상 차례도 크게 예법에 어긋난다고는 볼 수 없겠죠. 어떻게 보면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랑 맥을 같이 하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예법에 어긋나지 않고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갈 수 없다면 화상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차례를 지낸다면 충분히 그 마음은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설날이 되면 차례를 지내게 되는데 차례상 음식 많은 분들이 고민도 하시고 힘들어도 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좀 현대에 와서는 과도해진 면이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3가지 정도의 측면으로 그거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근대화를 거치면서 경제력이 향상되어서 사실 살림 형편이 나아졌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여유가 생겼고 네. 또 농법이 발달해서요. 비닐하우스 농법이 개발이 되어서 계절 상관없이 우리가 계절 음식을 재료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유통 시스템 발달로 전라도의 홍어를 내일이면 경상도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래 음식을 장만할 때도 계절이나 지역 상관없이 다양하게 식재료를 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 종류가 많아지고 또 종류도 다양해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농업 시스템도 발달했고 유통 시스템도 많이 그렇죠.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힘들어서 못 올렸던 음식들을 이제는 올릴 수 있게 되니 점점 하나둘 늘다 보니 이렇게 과도해진 것이다라고 보신 건데요. 그렇죠. 재래 문화의 지침서라고 하죠. 주자가래에 이 차례상 차림에 대해서도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기록이 그럼 돼 있나요? 주자가래에는요, 설 차례상 차림에 대해서 술 한 잔, 네. 그리고 차, 아무래도 주자가래는 중국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차 한 잔, 그리고 여러 과일을 담은 쟁반 하나를 차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네. 사실 설 차례는 기일에 지내는 제사가 아니에요. 네. 제사가 아니라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을 조상에게 알리는 의식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그러니까 조상의 기일에 지내는 제사와 달리 아주 기본적인 음식만 차려두고 새해를 맞이했다는 인사를 드리는 의식을 수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일에 지내는 제사랑 차례상이랑 큰 차이 없이 많이들 차리시는데 그게 아니라 설날 차례상은 술 한 잔, 차 한 잔, 과일 담은 쟁반 하나 이렇게 딱 3가지만 있었군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현대에 와서 명절에 이렇게까지 힘들 일이 아닌데 오히려 변해서 그렇죠. 변색돼서 힘들어진 거네요. 오히려 더 가해진 거죠. 네. 현대에 왔어. 예전보다. 네. 그리고 실제로 유명 종가들도 차례상을 일반 가정과 달리 좀 검소하게 차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거기들 한국국학진흥원 우리 조사에 따르면은 진성희 씨 예를 들어 태계 이양 선생 종가에서도 설날에 술 그리고 떡국 아무래도 설날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여기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쓰는 두부전, 두부부침 한 접시, 그리고 포, 과일 한 쟁반 이렇게 5가지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대부분의 종가에서 일반 가정보다는 검소한 설 차례상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게 차리자 그렇게 해서 요즘에 사서도 많이 차례를 지내긴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른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상들이 노한다.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어디 그렇게 차리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문화가 바뀐 건가요? 일단은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뭐 경제력 이런 원인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 종가의 경우에는 전통 격식을 엄격히 준수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작 아래 지침서를 하다 보니까 3가지 음식으로 구성을 하되 우리 한국 상황에 맞게 떡국도 올라가고 또 두부구이라든지 뭐 전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간소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조선 후기 또 우리가 뭐 구한말 근대 시기에 오면 제사라든지 차례라든지 그 형식은 일반 서민들이 받아들이지만 네. 종가처럼 세세한 예법이나 격식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죠. 아, 네. 주작 아래를 접할 기회도 없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전 국민이 유교적 차례는 따르지만 어디까지나 그 표면적인 격식 형식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조상을 좀 더 잘 모신다는 생각에서 이것저것 올리게 되는 게 마음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고 정성을 다한 것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해서 나쁠 거 없고, 뭐 정성이 들어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마음에서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네. 보고 많이 하면 좋을 거라는 인식에서 늘어난 건데요. 그러니까 네. 뭐 조기도 오르고 전도 오르고 탕국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음식이 오르는데 차례상은 그것 다 필요 없이 주가포, 술, 과일, 포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앞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네네. 술과 떡국 네. 그리고 과일과 포를 기본으로 하되 나머지는 그야말로 그 집에 우리가 가정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박사님께 여쭤보는 이유가요.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해도 어르신분들이 어디 이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또 한 번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취자 그렇죠. 여러분도 예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집안일도 많이 일어나고요. 명절 지나면 이혼율도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그렇죠.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차례상은 제사는 그렇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차례상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 그렇죠. 않아도 마음은 충분히 전달이 된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조상님들의 좀 지혜를 본받아서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가 배울 그거는 아까 시성 그러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네. 예라는 거는 때에 어울리고 부합하도록 한다라는 그래서 이번 설 연휴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상당히 서운해하고 아쉬워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이것도 한 가정이라 생각하고 네. 우리 코로나 방역에 앞서 우리 유교가 아주 성행했던 조선시대에도 가감히 차례를 제례를 포기했듯이 네. 이런 코로나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법, 유교 물론 좋지만 시일성에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또 시국인 만큼 코로나19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국학진흥원 김미영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